자, 오늘은 교과서 158쪽. 애니메이션 효과야. 그건 이제 내가 따라서 이렇게 옮겨. 잠깐만 안 돼. 백은 안 돼. 오늘은 그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 이 전자기파가 파장 영역대별로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나눕니다. 그래서 그 각 영역대별로 어디에 이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파장 영역대별로 그 이름이 명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그걸 하기 앞서 전자기파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자기파의 구체적인 실체를 처음 이론적으로 밝힌 사람은 맥스웰이고요. 맥스웰이 전자기학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받죠. 아인슈타인이 존경했던 두 물리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맥스웰하고 패러데이. 그리고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전자기파의 존재를 규명한 다음 실험적으로 최초로 전자기파의 존재를 또 밝혀낸 사람이 진동수의 단위로도 쓰이죠.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그래서 전자기파의 특성이 다 규명이 되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전자기파의 속력을 맥스웰이 파동 방정식으로 구해 보았는데, 이게 그때까지 알려졌던 빛의 속력하고 일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빛이 결국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전자기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용어를 혼용해서 쓸 건데요. 전자기파라고 할 때도 있고 빛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거의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식은요,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또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전기장의 진동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의 진동이 전기장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것이 전자기파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데 물질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공에서 가장 잘 전파가 되고요. 진공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고, 진공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다 같습니다. 근데 물질 속에 들어가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드는데 물질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속력이 느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진동하지는 않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고 이 진동이 퍼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파동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매질이 진동하지는 않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고 그 진동 방향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횡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그러면 그래도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기 바라고요. 우리가 거의 빛으로부터 정보를 거의 대부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특성들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3억 미터 퍼 세크죠. 이거 약간 작은데요. 대략 3억 미터 퍼 세크 정도 됩니다. 이게 우주의 제한 속도이기도 하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배웠었죠. 또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아주 중요한 상수인데요. 그래서 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제 추측으로는 이제 콘스탄트, 일정하다라는 뜻의 앞자를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파동의 전파 속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파동의 전파 속력 공식 있죠. 람다 F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이 되고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이고 공기에서 굴절률이 1.0003이거든요. 그래서 진공하고 공기는 거의 빛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엄밀히 얘기하면 빛의 색깔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인데 보통 빛은 우리가 공기 중으로부터 빛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진동수하고 파장의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으로 변환해서 뭐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 빛의 색깔은 파장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높낮이가 진동수고 소리의 높낮이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20에서 2만 헤르츠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근데 빛의 경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색깔은 진동수라고 봐야 되지만 파장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파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의 그 진동수 영역, 파장 영역대인데 이 중에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색 쪽 계열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빛이고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란색으로 그냥 대비해서 적을게요. 파란색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빛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고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그럼 진동수는 그 파장과 진동수 곱이 일정하니까 거꾸로가 되겠지. 빨간색이 진동수가 작고 파란색이 진동수가 큰 빛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거기 앞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이 좀 작아요. 보면 사실 요게 주 내용이거든요. 전자기파를 파장 영역대별로 분류를 해서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이 작다 보니까 요 스펙트럼 이게 분산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요게 원래는 굴절 할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일부러 요 수업이 좀 양이 작을 것 같아서 굴절은 좀 빡빡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라는 거는 꾸며낸 얘기고 그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차피 스펙트럼도 있으니까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분산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전자기파가요. 진공이나 공기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같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집니다. 느려지는데 좀 역학적 파동과 차이점은 뭐냐면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가 달라서 어떤 물질 속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색깔에 따라서 진동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더 느립니다. 진공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가장 빠르고요. 하지만 프리즘 안에 들어가면 물질 안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느리고 굴절이 심하게 됩니다. 조금은 과학적인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데 심하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좀 쉽게 와닿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니까 속력의 차이가 심해지니까 굴절이 더 많이 되는 거죠.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광에는 태양광이 대표적인 자연광이죠.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빛, 여러 가지 진동수의 전자기파가 섞여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거의 백색광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시각 세포 중에 색을 담당하는 세포가 세 종류인데 빨간색과 초록색과 이제 그 파란색을 인지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활성화되면 다 자극을 받으면 흰색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백색 강에는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색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공기 중이나 진공에서는 속력이 C로 같은데 프리즘 안에 들어가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둘 다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큰 파란색이 진동수가 작은 빨간색보다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속도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굴절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별로 이게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색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색이 분리되어서 이제 상계하게 된 거죠. 이걸 이제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색깔별로 진동수별로 빛이 분리되죠.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비교하면 진공에서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일단 프리즘 안에서의 속도는 빨간색 속도 V1보다 파란색 속도 V2가 더 느리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그 매질 속에서 물질 속에서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진동수별로 전자기파가 분리되는 현상, 이걸 분산이라고 하고요. 이게 색을 분리해낸 게 스펙트럼이니까 분산도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회절격자를 이용한 방법이 더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간섭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또 그 회절격자를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 있는데 무지개가 대표적인 분산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 비 오고 나서 난 직후 이럴 때 그 대기 중에 수증기가 좀 많이 있을 때 무지개를 종종 관찰할 수 있는데, 무지개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요. 제가 물 분자를 좀 과장해서 크게 그렸습니다. 여기 백색광, 여기 태양에서 온 빛에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물방울에 들어가게 되면 꺾이게 됩니다. 속력이 느려지니까. 근데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많이 꺾이게 되죠. 그럼 이때 빨간색은 좀 덜 꺾여서 요 철수에게 가게 됩니다. 파란색은 좀 많이 꺾여서 철수에게 못 가고 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물방울에서는 이제 철수에게 가는 빛이 달라지죠. 그래서 빨간색 빛이 덜 꺾여서 철수 발밑으로 가버리고, 여기서 들어온 빛은 파란색은 많이 꺾여서 철수에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철수의 입장에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지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자연이 만들어낸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자기파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동수가 되게 다양하겠죠. 많은 가능한 진동수가 이론적으로는 뭐 무한히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하필 그러면 380에서 750 나노미터의 파장에 해당하는 가시광선을 우리가 보느냐?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태양에서 온 빛 중에서 가장 센 빛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별에서 살았으면 다르게 진화됐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별에서는 아마 가장 세게 나오는 빛이 가시광선일 가능성이. 그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지구상에서도 일부 곤충이나 이런 몇몇 생명체들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더 긴 적외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더 짧은 자외선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외선까지. 맞아요. 여기 일부 자외선을 보는 생명체도 있고 적외선을 보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주 내용은 이제 요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파장이 누가 더 긴지 또 짧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순서를 알아야 되겠고요. 네, 각각의 전자기파가 어디에 이용되는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암기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순서대로 적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파장이 긴 빛입니다. 진동수는 작은 빛이 되겠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파장이 짧은 빛, 진동수가 큰 빛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가시광선이 있어요.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보일시입니다. 보이는 게 가능한 빛이죠. 보게 되겠고요. 가시광선의 파장은 보통 파장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영역이 380 나노미터에서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의 파장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기는 떠들고 있고요. 참고로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고요. 마이크로미터로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입니다. 보통 머리카락의 굵기 얘기할 때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검색해 볼까? 머리카락이 니 얇다고 미안한데 머리카락 타버렸어. 얇아지. 이 머리카락 볼다 뭐 검색해 봐라. 머리카락 검색해봐라 치면 1년에 보통 한 0.7명 정도가 걸리거든요. 강관을 린다는 소리 있어. 양말이에요. 이 머리카락 굵기 하니까 바로 안 나고 머리카락 굵기로 보면 건강 상태 뭐 이런 게 나오네. 자, 그래서 갑자기 내 기억으로 한 0.1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머리카락 검색해 볼까? 아니네요. 이게 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굵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17 마이크로미터에서 18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네요. 근데 그 빛 같은 경우에 나노미터로 치면 대략 500 나노미터 전후인데 그 마이크로미터로 따지면 0.5 마이크로미터 전후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 머리카락 굵기에 그 정도가 이제 빛의 파장이 됩니다. 그 빛의 파장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광선의 파장은요. 참고로 소리 같은 경우에는 한 미터나 센티미터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길죠. 물론 아예 종류 자체도 다르긴 하지만요. 그거에서 나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가시광선은 뭐 쓰임새를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눈에 보이는 거니까 조명이나 영상 장치 이런 데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외울 때 저는 일단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먼저 분류를 하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빨간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선. 그러니까 예, 맞아요. 저기서요. 그러니까 약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여기에 이제 있는 빛이 있어요. 그건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죠.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적외선. 그럼 적외선은 빨간색보다 파장이 길겠나 짧겠나? 길어요. 길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그랬잖아. 그럼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게 보라색 바깥쪽. 그러니까 보라색을 자색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를 자외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외우기 쉽겠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 바깥쪽, 보라색 바깥쪽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죠. 저기는 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도 그런 것 같은데 다 기억하고 있다. 자, 적외선이 쓰이는 예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광통신에 이용됩니다. 적외선은 광통신에서 LED나 혹은 레이저를 통해서 적외선을 쏴서 광섬유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센서에 쓰이는데 여러분 그 화장실 가면 소변기에 물 자동으로 내려가고 그다음 수도꼭지에도 물 자동으로 나오고 이런 게 많죠. 그게 이제 적외선을 이용한 센서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열 감지에 쓰이는데 그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거기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이제 종류가 다른데요. 태양 정도 온도면은 가시광선이 나오는 거고요. 사람의 체온이나 동물의 체온 정도면 적외선이 가장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공에서 빗나갔다는 거 불안해요. 그 부분은 이제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 감지를 이용하는 게 그 지금 미안하다. 비체온계 같은 온도계 있죠. 온도계들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적외선 카메라, 열 감지 카메라 같은 게 군사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에도 보이니까. 그다음에 그 공항에 가 보면은 이제 그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이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서 체온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람은 이제 따로 이제 검사를 하죠. 그리고 리모컨도 적외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리모컨 앞에 보면 LED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버튼을 눌러보면 거의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안 들어와요. 근데 카메라로 찍어보면 불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 계속 얘기하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가시광선만 그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보다 약간 넓게 일부 적외선, 일부 자외선까지도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몰카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카메라에서 보는 이런 그 느낌이 카메라마다 달라요. 이게 인지하는 범위가 또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컨을 이제 그 LED 등을 그 카메라로 보면은 이게 빛이 마치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게 실제로는 적외선이 인지돼서 가시광선으로 화면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적외선이 쓰이는 게 여기는 안 적었는데 그 안과 가면은 마지막에 마사지 하는 거 있죠. 빨간색 등 나오는 거. 거기에 이제 적외선 마사지. 그것도 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외선은 진동수가 가시광선보다 크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진동수가 클수록 이미 그때 스펙트럼 할 때도 얘기했네요. 그 원소 수소 스펙트럼 할 때도 진동수가 클수록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그 살균에 이용이 됩니다. 살균. 칫솔 살균, 혹은 그다음에 뭐 식기 살균, 그리고 그 요새 그 젖병 소독기 이런 데도 이제 이거를 씁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통처럼 돼가지고 물 넣고 칫솔이나 금속 넣어놓으면 자동 살균되는 거. 그것도 자외선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보라색 빛깔이 나오면 푸른 빛. 자외선을 이용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외선이 나오는 그 등이 자외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라색 계열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 위조 지폐 검사를 할 때 이게 위조 지폐인지 검사할 때 지폐 그 자외선을 비춰보면요, 그 일반 조명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늬가 보여요. 그 보여요. 예, 그게 이제 현광 물질이 발려 있는 부분인데, 싸니까 내가. 예, 그 현광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면요, 에너지 준위가 2단계 혹은 3단계 올라갑니다. 근데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올 때는 단계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큰 진동수가 큰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방출할 때는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잘 차단을 해야 되죠. 그 선크림, 이 선크림에 보면 영어로 보통 안티 UV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UV가 그 울트라 바이올렛, 초보라색. 살균인데 왜 근데 가려야 돼요, 선생님? 이게 이거 충분히 질문할 수 있죠. 이게 그 자외선 같은 게 피부암을 유발합니다. 많이 쬐게 되면 적당히 쬐면 괜찮은데 많이 쬐면 피부암을 유발하고요.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게 요 자외선하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에 가까운 가시광선 있죠. 눈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망막세포에 좀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망막세포는 뇌세포하고 비슷한 구성이어서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휴대폰 보면
다크 모드 이런 거 있죠. 야간 모드. 그거 요거 블루라이트 잘 모드. 예, 그게 이제 블루라이트 쪽을 이제 푸른색 계열 쪽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붉은 느낌이 나죠. 그게 눈에 좀 덜 해롭습니다. 근데 보기 좋- 그래서 예. 그래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좀 쓰는 게 좋고 밤에는 전반적으로 빛의 양이 줄기 때문에 동공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망막에 도달한 빛이 또 많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푸른 빛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손상이 올 수 있죠. 그리고 그 안경을 안 끼는 사람도 전자기기 화면을 볼 때는 보안경을 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그 안경이 코팅이 잘 돼 있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보통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보려면 이게 대충 이렇게 보면 약간 보랏빛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보라색 계열이 차단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약간 보십시오. 비춰보면 약간 보랏빛이 보이면 그게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보랏빛이요? 예. 근데 저 보라죠? 저게 보라색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보라색 빛이 보인다는 보라색 빛이 반사돼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투과가 안 되고. 저게 보라색.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좀 자외선 쪽을 차단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눈을 좀 잘 보호하시고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밤에 스마트폰을 안경 벗고 화면 밝기 크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웹툰을. 그럼 이게 눈 엄청 나빠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볼 거면은 불 켜고 보고 불 끄고 잘 때는 그냥 자세요. 그냥 스마트폰 보면 눈 다 베립니다. 망막 세포가 잘그 엄마 몰래 봐야 되나 뭐. 꼭 봐야 되면 안경을 끼고 보십시오. 그나마 좀 차단되게. 초기 중에 왕초기 김준서 자 그리고 유튜브에 다 들어갔지. 자 요 순서를 볼 텐데 엄청나게. 일단 요 세 개를 먼저 하고요. 저는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파장이 제일 긴 거 하고 파장이 제일 짧은 걸 먼저 살펴볼게요. 파장이 제일 긴 게 라디오파입니다. 이 라디오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파장이 제일 길어서 통신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OS입니다. FM 라디오, AM 라디오 현재 쓰이고요. 헤르츠. 전파라고도 합니다. 예. 얘는 회절이 잘 돼요. 회절. 회절이 뭐냐면 이제 회절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회절은 순 우리말도 용어가 있는데요. 회절을 애돌이라고도 해요. 애돈다라는 표현이 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 애돈다는 게 뭐냐면 요 틈을 지나갈 때 요렇게 가는 게 애도는 거래요. 요렇게 가는 게. 근데 파동은 기본적으로 요런 애도는 현상, 회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파동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회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간섭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구분하거든요. 근데 그 빛과 같은 파동은 요게 애도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특징이 파장이 길면 요 애도는 각도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회절이 더 잘 돼요. 파장이 짧으면 좀 약간 덜 되고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장애물을 잘 애돌아가기 때문에 통신에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모양이 애돌이가 잘 되는 이렇게 뭐 방금 꾸며낸 얘기다. 그리고 참고로 또 틈이 넓을 때보다는 좁을 때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러면 좀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 손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틈을 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퍼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파장이 길수록 애도리 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긴 것을 통신에 주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는 회절이 잘 되는데 빛은 회절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빛은 아까 머리카락 굵기에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 수준이었잖아요. 파장이. 근데 소리는 수 센티미터, 수십 센티미터, 수미터까지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회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 소리는 들리죠. 왜냐면 문틈 사이로 회절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빛은 회절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직진에 가깝거든요. 빛은. 지금 파동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은 파동입니다. 왜 회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발견했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그 아침 조례 해본 적 있죠. 근데 우리는 되게 자주 했어요. 거의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조례하는데 율증쇼다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뭐 시상 이런 것도 하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그때 저는 약간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볼 게 없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림자. 근데 그림자를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초등학교 때 빛이 직진한다는 거 배우거든요. 그렇죠. 5학년. 근데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 좀 천재였네. 빛이 직진하면 그림자를 봤을 때 깔끔. 빛이 도달하는 부분과 빛이 가려진 부분 두 개로 나뉘어서 선명하게 그림자의 경계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림자를 보면 대부분이 흐려요. 흐리멍텅합니다. 요 경계가요. 승현이. 이게 빛이 회전한다는 증거예요. 빛이 요 개의 등을 에돌아가기 때문에 그 에돌아간 부분은 빛이 완전히 도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빛이 일부는 도달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약간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회절이 틈이 좁을수록 더 잘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털이 많은 꼬리 쪽을 보면 회절이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그 털하고 털 사이에 틈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절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일단 3-1단원까지는 파동입니다. 입자일 때는 어디 있어요? 똥 싸고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입자일 때는 어디 있어요? 아 그럼 3-2단원에 가면 입자가 갑자기 됩니다. 그거는 스포를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는 빛은 회절도 하고 간섭도 하기 때문에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제 그 회절이 나와서 보충 설명을 좀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가장 긴 영역이기 때문에 회절이 잘 되어서 무선 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라디오 방송 AM, FM 그리고 RFID 이런 데 이제 RFID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거든요. 라디오 프리퀀시가 라디오파입니다. 라디오파고 이게 이제 개인 식별 장치라는 뜻이죠. 교통카드, 하이패스 카드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휴대전화는 요 전파, 라디오파에 속했는데 지금은 마이크로파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 파장이 너무 길어서 정보를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장을 좀 더 그보다는 약간 짧은 쪽으로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좀 바뀌었고요. 그 AM, FM을 보면 AM 라디오의 파장은 한 300m 정도 되는데요. FM은 그거보다 더 짧습니다. 예전에 그 포항공대 심층 면접 1번 문제로 면접 문제로요. FM 라디오의 그 라디오파 파장이 몇 미터인지를 물어봤어요. 아무 자료도 없이. 근데 그거 그래서- 외우는 사람 맞추잖아요. 맞추는 거예요. 이창호가 그거는 파장을 보통 외우고 있진 않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 아침에 92.3MHz를 들으면서 오거든요. 예, 김영철의 파워 FM을 들으면서 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보면 FM 라디오가 92.3MHz, 98.7MHz 이런 식으로 그 100MHz 전후거든요. 진동수가. 그러면 요 식을 쓸 수 있어요.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잖아. 100 넘는 것도 그럼 빛은 3억 미터 퍼 세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파장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진동수가 100MHz예요. 100MHz는 메가가 10의 6승이거든요.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6승 헤르츠니까 10의 8승 헤르츠죠. 따라서 그 FM 라디오의 파장은 대략 3m 정도 됩니다. 미터 정도. AM은 한 300m 정도, 한 100배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AM이 더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더 멀리 퍼져요. 근데 파장이 기니까 역시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없죠. 그래서 음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FM이죠. FM이 더 음질이 좋습니다. 어차피 그 회절이 잘 안 돼서 퍼지지 못하는 거는 기지국을 많이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FM 라디오를 주로 이제 쓰죠. 자, 그 다음에 또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파장이 제일 짧고 진동수가 제일 큰 게 감마선입니다. 감마선. 안 그래도 그 얘기하더라고. 감마선 헐크 만들 때 쓴다고. 근데 감마선은 진동수가 가장 큰 빛인데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큰 빛이거든요. 그거는 핵 붕괴 시, 혹은 핵 변환 시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 수준에서 뭔가 일어날 때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투과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그 방사선 치료, 암 치료에 쓰입니다. 암세포에 쬐어서 에너지가 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데
대신 머리카락이 좀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많이 받게 되면 그러니까 몸에 이제 무리가 생기고 좀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신경을 건드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 예. 자, 그럼 요 사이가 이제 문제인데요. 사이가. 자, 외우는 방법 알려주면 그 감마선 짝지는 X선입니다. 요거는 조금 느낌적으로 X 감마 외자죠. 예. 그 알파벳 혹은 그리스어 기호로 따지면 그래서 자외선하고 감마선 사이가 X선이다. 이렇게 좀 감마선 X선을 좀 약간 짝꿍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X선 같은 경우에는 X선 사진 보통 우리가 일상용어로는 엑스레이라고 하죠. 예, 그 엑스레이가 근데 사실 X선이거든요. 예, X선 사진. X선 같은 경우 투과력이 감마선만큼은 투과력이 강하지 않지만 살은 통과할 수 있을 정도고 뼈는 통과 못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뼈 사진을 찍는데 이용이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 속을 들여다보는데 열지 않고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자, 건물의 비파괴 검사. 건물 안이 이제 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부셔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안에 내부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데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오파하고 적외선 사이가 여러분이 가장 생소한 영역이 될 텐데 이름이 마이크로파입니다. 요 마이크로파는 라디오파 다음으로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신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적외선보다도 파장이 길고요. 그래서 얘는 약간 마이크로파 그 라디오파 전파보다는 파장이 짧으니까 좀 더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약간 느낌적으로 고급 통신에 이용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마이크로 하면 뭔가 좀 작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진동수가 작지 않아요. 파장이 작잖아요. 파장은 길고 진동수가 작아요. 진동수가 마이크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더, 위성통신,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에 사용이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휴대전화가 옛날에 음성통화 위주일 때는 라디오파였는데 지금 데이터 통신 위주로 가지고 마이크로파로 바뀌었습니다. 뭐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오븐인데요. 이게 물의 공명을 이용한 거예요. 그 물의 공명 진동수가 2.45GHz예요. 공명 진동수가 뭐냐면 이거는 그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 때 보조를 잘 맞춰서 타이밍 맞게 밀면 잘 진동하죠. 그 타이밍이 그 그네의 고유 진동수, 공명 진동수예요. 물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45GHz만큼, 그러니까 2.45GHz만큼 진동을 시키면 잘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2.45GHz인 마이크로파를 쬐어주면 물이 잘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대부분의 음식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데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액체 상태의 물의 공명 진동수입니다. 얼음은 또 달라요. 그래서 얼려 있는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잘 안 되죠. 그럼 그때는 해동을 시켜줘야 돼요. 해동은 열을 가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공명진동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는데 상태에 따라 그게 상태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얼음은 비열도 다르고요, 공명 진동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물하고 똑같은 하면 비율이 분자죠. 달라요? 비열이 다릅니다. 물하고 온도는 거의 다른 물질로 봐도 될 정도로 모든 특성이 달라요. 요건 누가 발견했냐면요, 군인이 발견했어요. 전자레인지 원리를. 어떻게? 레이더 기지에서. 레이더 기지에서 추운 날이었는데 초콜릿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걸 역추적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레이더 기지에서 썼던 일부 파장 영역, 진동수가 2.45GHz였던 마이크로파가 물을 공명시켜서 초콜릿을 녹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요 순서하고요, 이용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또 얘들을 보면서 잠깐 복습을 하면, 자, 열치료기, 기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뭐 이용하는 거겠습니까? 적외선 이용하는 겁니다. 약간 붉은색도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칫솔 살균기, 식기소독기, 자외선 이용하는 겁니다. 약간 푸른빛, 보라색 계열 빛이 나오죠. 그다음에 전구 레이저 포인트 텔레비전, 이건 가시광선이겠죠.
그다음에 블루투스 이어폰, 와이파이 공유기, 무선 카드 결제기. 이게 잘 모르겠죠? 이게 마이크로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가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통신기기들 대부분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라디오파는 너무 파장이 길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파장이 짧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파장이 긴 것을. 파장이 예. 긴데 왜 정보를 많이 못 담아요? 파장이 길면 같은 공간 안에 그 파장의 진폭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정보를 담는데 같은 공간 안에 많이 못 담잖아요. 왜요? 길잖아요. 짧으면 자, 이게 1이고 이게 0이라고 쳐요. 그럼 얘는 이 공간에서 이거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파장이 짧으면 1, 0, 1, 0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 예, 게 있어요. 예. 선생님 그러면 응. 자외선으로 하면 근데 또 회절이 잘 돼야 잘 퍼져나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게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홈 있죠? 블루투스나 이제 혹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뭐 TV도 끄고 켜고 가스레인지도 끄고 켜고 조명도 끄고 켜고 에어컨도 끄고 켜고 다 하죠. 창문 가리개도 열거나 닫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기기로 제어가 가능한데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요새 새로 나온 아파트들은 거의 다 이게 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무선으로 모든 게 되다 보니까 보안에 여러분이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해야 되는 거. 그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이나 이제 아기 때문에 설치하는 CCTV 이런 것들이 그 초기 비밀번호를 안 바꿔놓으면요 해킹해서 사생활 침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좀 잘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음성 통화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는 이제 요게 그 뭐 수백 메가헤르츠 정도였거든요 진동수 쓰는 게. 근데 요즘은 보면 그 한 2기가헤르츠 내외를 주로 씁니다. 휴대전화 그 통신에. 또 와이파이는 2.4GHz, 5GHz, 블루투스는 2.4GHz, GPS는 1GHz 좀 넘는 것들 이런 게 있어서 마이크로파 영역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통신 3사 간에 막 이게 전쟁이 있었던 게 최대한 파장 긴 거 쓰려고 서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외선 온도계는 뭘 쓰겠노? 질문이 웃기죠? 적외선을 씁니다. 리모컨 적외선이고요. 자외선 소독기 자외선 쓰고요. 그 다음에 레진 붙일 때 이거 저 처음 알았는데 색깔 빛깔 봐봐 뭘 것 같노? 예, 자외선 씁니다. 저거 약간 뜨겁던데. 예. 그래요. 자외선 눈에 그다음에- 안 보여야 되는 거 저 아니야? 그냥 터치. 그러니까 자외선이 나오는 등이 보통 자외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라색도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X선 촬영, X선 쓰고 감마선 이용한 치료 이런 것들에 쓰입니다. 자, 문제 빨리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을 나는 가의 전자기파 ABC 중 하나를 이용한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나타낸 겁니다. 휴대용 칫솔 살균기는 뭘 이용하겠노? 자외선을 이용하겠죠. 선을 이용할 거고. 자, ABC 한번 찾아볼까요? 감마선 짝지 누구였노? X선 네, X선이고요. 그 다음에 B는 가시광선보다 X선 쪽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자외선이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라디오파보다는 두 번째로 파장이 긴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서하고 어디에 이용되는지. 그러니까 A는 마이크로파이다. X선이죠. X선이니까 X 칠까? 그냥 나는 B를 이용한다. 나는 자외선이 B 맞죠? 네, 맞고. 그다음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이건 외워서 풀 수도 있고요. A가 X선이고 C가 마이크로파니까 진동수가 더 크죠. 여기 자료가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죠. 그럼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파동에 간섭할게요.